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윤 정권의 실정에 가려서 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민주당도 이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 이름이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 안에 이재명 계파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과거 문재인 때부터 그야말로 자기와 색깔이 조금 다른 정치인들을 다 쳐내기 시작했죠. 그런 정치인들 상당수가 지금 돌고 돌아서 국민의힘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을 거치면서 자신들과 색깔이 다른 정치인을 다 쳐냈어요. 그 원조는 노무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한 번 그러고 문재인 때 여러 번 그러고 이재명 때 걸러서 이제 저 민주당에는 이재명 1인 천하를 인정하고 앞장서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저게 정당으로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당 내부의 야당에서 이견이 허용되지 않고 그야말로 팬덤 개딸들에 의해서 저 당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당 내부는 이재명이 지 마음대로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보호막으로 이용을 한다. 저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거의 상실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마음대로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정당과 포퓰리즘 정당. 자,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요. 공무원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공무원 임금이 박봉인데 올리기가 불가능하다. 문재인에서 지금 공무원이 12만 명 증가했고 올해만 국가직 인건비가 41조가 넘고 국가직 인건비가 5년 새 9조가 급증해서 이 공무원이 116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소방교육직이 각각 2만 명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고 자,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지금 인건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수습 불가능이죠. 문재인 때 제1호 사업이 인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부터 실행하겠다 했는데 10만 명 중에 일반 정규직이 된 사람은 14%에 불과하고 85%가 자회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문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결과랍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기초연금 80만 원을 내놔서 벌써 동네 영감님들이 이재명이 찍어줘야 하겠다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을 30년 월 보험료 24만 원씩 30년 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월소득 100만 원인 사람이 9만 원씩 40년을 납부하면 74만 원. 가입자 평균인 월소득 270만 원 받는 사람이 24만 3천 원씩 30년을 납부하면 81만 4,320원을 받을 수 있고 최고 납부 소득액인 524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지금 20년을 납부하는데 47만 1,600원씩 20년을 납부하면 80만 2,56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10차례 상습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 핑계로 추경을 했는데 3조 원을 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해보고 결정한다. 자,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가 지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보상이 AZ 백신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앞으로 판결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밀어붙인 후유증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또 이 민주당, 지금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이 가고 있는 친북 성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북한에 대한 친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친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변하지 않고 북한이 가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서방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끊임없이 평화적 시도 접근을 해서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을 만들 기회를 주고 또 가짜 비핵화 협상을 제공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3번이나 만나게 한 그게 친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아무 쓰잘데없는 북한 방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부터 북한에 뒤로 뭘 주고 북한 방문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내면 반드시 북한을 평양을 방문해서 낙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군사회담을 비롯해서 한국의 민주당 정권에서 이루어진 친북 성향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민주당 정권이 유발시키고 있는 지역주의. 결국 민주당의 근거는 호남의 근거에서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도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주의보다 호남 지역주의가 워낙 완강해서 자, 결국은 호남 지역주의가 이제 영남 지역주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는 민주당 의원이 숱하게 나왔지만 호남에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그렇다? 웃기는 소리지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야 되죠. 이제 이 호남의 차별을 갖다가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시골에 가보세요. 경상북도나 경남의 시골이나 호남의 시골이 뭐가 더 호남이 차별받고 있습니까? 그런 쾌쾌묵은 지역 차별 구도를 가지고 또 5.18을 가지고 5.18도요 42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5.18의 책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리도 해줬어요. 보상도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거 언급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5.18을 가지고 자신들의 도덕적 우인양 내세우고 그것을 헌법 정신까지 반영하겠다고 할 겁니까? 결국은 민주당이요 진보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뭔 저런 게 진보예요. 민주당 정권에서 그야말로 이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 집값 문제에 대해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 주택 문제가 근본적으로 결혼 출산을 해결하고 또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원가로 판매한다는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맨날 현금으로 퍼주는 것만 이야기하지 궁극적인 정책으로 역대 이 보수 정권에서 해보지 못한 것을 좌파 진보 정권에서 과감하게 실행한 적이 있어요? 대기업의 독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한 적이 있어요? 국가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좌파 정권에서 왜 말 못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도 집권했을 때는 기득권과 같이 놀아나되 다만 파퓰리즘으로 돈을 뿌려대는 데만 능했지 근본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입이 기득권 정치꾼에 불과했다는 것은 차별성이 국민의힘과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정치 세력, 대학 운동권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정치 세력이고 하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정치 세력, 여기에서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요 최근에 보이고 있는 무한 정쟁량과 자신들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국회에서 의석이 작을 때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여당이 되면 저거 마음대로 했고 지금 국회를 갖다가 완전히 선심 입법, 거야를 이용해서 선심 입법으로 나라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가 집권에 했을 때는 못한다던 법을 야당이 돼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매년 수요보다 많이 생산된 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다 사주자는 쌀시장 격리법을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어요. 저는 농업 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정책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대법도 반대합니다. 지금 의사 정원의 문제인가 의사에 대한 처우나 또 의사에 대한 전공관리의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공공의료의 격차는 의사에 대한 처우와 또 더 나아가서 각 전문 분야별로 의사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쌀시장 격리 의무화도 농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저거가 여당일 때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 식으로 남는 쌀을 다 사주면 앞으로 농민들이 전부 쌀농사 지어서 정부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분 37만 원을 사들이는데 7,900억인데 이걸 2년간 보관하는데 8,400억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산더미처럼 보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같은 문제도 그래요. 추경이라는 것은 피치 못해 정규 예산에 넣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수요 조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액수를 책정해 놓고 선심성으로 현금 뿌리듯 이렇게 하다가 이 지경을 초래했는데 3조를 쓰지 못하고 남겼다. 기가 찬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지난해 40조 83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추경이요. 그 중에 2조 7618억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때 5년간 10차례 추경을 했고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이 150조를 넘어 이전 3개 정부의 추경을 모두 합한 90억을 크게 넘어섰어요.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정치 계속하다가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될 거다.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역구도를 토대로 또 운동권을 토대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하기 바래요. 저는 호남 대중에게 호소합니다. 호남 대중이 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이 끝나죠. 민주당이 집권해서 호남이 그래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자,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힘을 간다고요? 왜 호남 대중은 제3의 선택은 못합니까? 옛날에 호남에 별도의 정당이 생겨도 그 정당을 망가뜨리고 주류 집권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표를 모아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남이 계속 선택을 한다면요. 앞으로도 이 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저런 식의 정치 형태가 결코 시정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도요. 다들 흠집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사람 같은 구색은 갖춰야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세훈이 어제요. 박원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 요청하겠다고 후임 시장으로 말을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원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묻자 실무 차원에서 코인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조원희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남북협력기금에 242억 2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집행금과 비교하면 15배가 넘는다. 자, 그러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미사일과 핵 사용이 지금 한국에 되돌아오고 있는데 실효성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하면 지난 6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했는데 김희기 혐의가 먼저 한동훈이한테 미국에 출장 갔을 때 6월 달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그리피스라는 자는 이더리움을 개발한 자로 2019년에 북한의 초청으로 방문을 해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가 미국에서 63개월 선고받아서 징역을 복역 중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 버질 그리피스와 국내 블록체인 업체인 크립토 서울의 에리카 강 대표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참고로 국내에 이 암호화폐 코인한다라는 것 중에 에리카 강 같은 이런 미국식 이름을 쓰거나 또 한국의 민주당 계열의 좌파들이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고 협회 등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메일에 박원순, 이재명이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의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준 걸로 짐작되어 나중에
이 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암호화폐 개발자가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업체, 결국 암호화폐하고 무관하지 않은 데겠죠. 거기에 대표라는 이 에리카 강과 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박원순, 이재명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메일에는 박원순과 이재명이 북한의 이더리움 연구소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은희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당신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업무를 하던 서울시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법당국에 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자, 오세훈이 실무적으로 물어보니 북한과 접촉한 사항은 없다 하겠지. 다 지우고 갔겠지. 그걸 한다 하겠어요? 자, 그래서 조은희 의원은 이 크립토 서울이라고 이 에리카 강이라는 여자가 2019년에 서울시의 창업 지원 기관인 서울 창업 허브가 만든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블록체인 행사를 개최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크립토 서울의 대표라는 에리카 강이라는 여자는 강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하 여대 국제학부 공사학번이고 아주 어린 여자입니다. 자, 이런 여자가 지금 에리카 강이라는 이름을 갖고요, 이 버질 그리피스와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보 커뮤니티가 크립토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 에리카 강이다라고 여기저기 선전용 글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핀텀,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등 해외 팀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한국의 커뮤니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리카 강이다. 그래서 에리카 강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빌드업 회사 이름이 크립토 서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한국에서 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이 낚시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분야에 지금 10조가 넘는 은행 돈들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세탁되어 중국과 관련 있는 해외로 다 송금이 되었고, 뭐 그것이 김치 프리미엄이다, 한국의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이 차익을 노렸다라고 하지만은 농협 선물에서만 7조 이상이 더 나왔어요. 다른 어떤 정권 관련 파생상품 관련해서 암호화폐 세탁에 관련된 걸 다 합치면 수십조가 될 겁니다. 자, 그 수십조 중에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를 중국에서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처럼 보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해외로 송금되어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순이나 이재명이가 코인으로 굳이 북한과 연결되고자 했다라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이더리움 연구소를 만들어서 뭘 하고자 했겠습니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 코인 해킹에 있어서 세계의 1위가 북한이 만드는 그 사이버 전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의 이 코인 등을 해킹하지 않습니까? 코인만 해킹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화폐들을 다 해킹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북한에서 좀 더 암호화폐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자 버질 그리피스를 불러서 북한의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연구소를 만들라 했을 때 그 돈을 한국에서 제공해 주자고 지금 그렇게 판을 짠 걸로 보이고요. 이 크립토 서울이라는 여기에 지금 에리카 강이라는 여자는 지금 이런 것들, 해외 암호화폐들이 회사들이 한국에서 나름 암호화폐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격인 인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크립토 서울 같은 거를 앞에 세워서
이쪽에서 해외와 커뮤니티 하는 형식으로 해서 투자받아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이더리움 암호화폐 연구소를 만들도록 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냥 조사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최근의 암호화폐 세탁과 그를 통한 해외 송금, 이런 것과 관계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철저하게 조사되어져야 된다. 자, 법무부는요, 이 크립토 서울이란 여기에 에리카 강, 왜 멀쩡한 강현정이라는 이름을 두고 교포인 것처럼 이렇게 해요. 이하여대 나왔다며. 그러니까 이 여성부터 조사를 좀 착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내에서 북한에 돈 만들어주고 싶어서 안달을 한 자들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메콩, 마블엑스, 잼허브 등 잡코인의 큰 손이라고 불려지는 김남국이 그런 코인을 사면 곧바로 몇 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업계에서 김남국한테 일정하게 그런 코인을 헐값에 내지는 정보를 유출해주고 아니면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김남국이 이 거래를 하면 김남국조차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젊은 투기에 눈이 먼 청년들이 여기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3억 7천만 원 투자 메콩 코인 3일 만에 3배 뛰자 바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이 NFT 대체 불가 토큰을 활용해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한 것과 메콩 보유기간이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는 업체에서 직접 코인을 받았거나 사전 정보를 얻어서 가격을 뻥튀기한 의혹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완전히 투명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왜 김남국에 이 대한 코인 공세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 코인 거래 내역 전체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혹시라도 여당 의원의 일부가 지금 코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김남국 코인 의혹을 희석시키는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남국 의혹 규명이 먼저고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시기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성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금 회의에서 과거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한 것처럼 코인도 전수조사하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남국 방지법이 당장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남국 방지법은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내년 3월이나 돼야 통과되어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의혹을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결국은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김남국과 이재명 관계예요. 이재명의 핵심이 김남국이었고 김남국은 이재명에 있어서 철험해라고 부르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핵심 7명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누구냐?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김남국, 문진석, 이규민 7명이 지금 이 7인이고 이 중에 정성호가 사선으로 맏형으로 꼽힌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 7인회가 멤버가 된 거는 이재명과 이 사실을 동기거나 성남 분당이 지역구거나 아니면 중앙대를 나왔거나 지금 이재명과 얽혔는데 김남국은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재명과 얽힌 이유라 봐요. 김남국은 원래 문재인 아들과 가까운 친문계였죠. 그러면 이재명은 왜 김남국의 말을 듣고 이 코인 문제, 즉 게임 회사에서
이 게임을 도박 게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자고 이재명이가 대선 때 말했고 또 NFT 그런 이 대선 펀드 발행을 김남국이 이야기해서 이 도박 게임 코인들이 뛰게도 만들었죠.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에 보면 중앙대 학장이자 한국게임협회 회장인 위정현 씨가 대선 당시에 자기는 민주당 게임 특보단장이었는데 게임 특보단장으로서 P2E에 대해 그렇게 반대했는데 후보는 반대로 이 P2E 돈을 버는 도박 게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국회와 P2E 업계가 이익 공동체에서 김남국이가 이번에 코인 터지는 거를 보고 왜 이재명이가 저렇게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해했다. 그렇게 지금 글을 실었어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가상화폐를 더 받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국회의원에 지금 숨겨놓은 재산 폭탄일 수도 있고 이 게임 도박 업계와 잡코인 업계 간에 한국의 이 코인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 때의 폭등 그리고 폭락 등과 관련해서 김남국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실세들 상당수가 이것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김남국이 어떻게 가상화폐를 취득했는지 집중 조사해야 된다. 투기 세력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저명 인사에게 무상으로 건네고 끌고 들어가는 거고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아파트 분양권 등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로 가격을 띄운다. 그래서 실제 주식 작전 세력도 정치인이나 연예인에게 무상으로 투자 상품을 제공한 그런 일들이 있다. 재산 공개 목록에 빠져 있으니 은닉 수단일 수도 있고 이참에 300명에 대한 지금 이 투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뻗대기는데 이재명은 코인에서 자유로운가? 이 사람 대선 떨어지고 난 뒤에 주식 거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 말을 빌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후보 진영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그것이 돈 버는 게임 P2E 화법하였고 그것은 위메이드 같은 P2E 게임 업체의 수건이었고 게임하는 유저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 특히 게임 머니를 획득하고 이 P2E 업체는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한 위믹스 같은 코인을 만들었고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되기에 게임 머니는 이런 코인을 통해서 현금화되는 거란죠. 자, 그래서 10년 전에 바다 이야기로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됐는데 게임법 32조에는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바다 이야기가 슬롯머신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칩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상품권으로 바꿨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 이야기 도박에 빠져서 그 후유증으로 신설된 게임법 32조 환전 금지 조항은 이 돈 버는 게임 업계, 도박 게임 업계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래서 우리 게임 학회는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P2E 게임을 일관되게 반대했고 이 게임 학회 회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의 특보단장이 되어서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선거운동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문가 자문조직인 특보단 회의에서 P2E 게임은 위험한 폭탄이라는 말을 이재명에게 전달했음에도 이재명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유튜버에 출연해서 세계적 흐름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P2E 반대는 세국 정책이라고까지 말을 했고 그래서 특보단이 경악했고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까지 열어 P2E 반대 입장을 이재명에게 전달했지만 그것도 역부족이었고 김남국은 대선 자금 NFT 모금을 발표했는데 자 그래서 이는 P2E 게임을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 단어를 쓰면서 마치 첨단 기술 기반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던 P2E 업체에 엄청난 호재였다. 제가 처음에 코인을 갖다가 무슨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2017년에 한참 홍보할 때 그게 무슨 블록체인하고 관계 있냐? 결국은 도박이다. 사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이재명 캠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재명 캠프뿐만 아니라 윤석열 캠프에서도 있었다. 며칠 전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선 당시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했고, 하태경은 선대위 게임 특위위원장이었는데 P2E를 합법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너무 강력해서 작년 국감에서는 여러 의원이 P2E 게임 허용을 주장하는 등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분출했고,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에 P2E 게임 규제 완화 파급 효과를 연구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도 지금 코인 업계 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남국 문제가 터지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김남국처럼 이렇게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이 지재산을 정식시키려고 200원짜리가 3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된다면 500배 수익이 되니 눈이 뒤집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 게임 업계와 관련된 이재명, 김남국을 비롯한 의혹뿐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칼럼에도 보면 조선일보에서 사회부장이 김남국의 60억 코인 보유, 코인 손해봤던 2030들이 특히 분노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할 때 기어코 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김남국 문제에 분노해봤자 버서 지나간 거죠. 이제 입법 노비, 즉 게임 도박화를 갖다가 하기 위한 코인 발행, 이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입법 노비로 옮아간 의혹이다. 그래서 코인과 관련한 최악의 스캔들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남국 코인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한 것은 한참 전이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후배 기자가 김남국 코인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김남국은 옛날에 기자들이랑 술자리에서 한 게 와전됐다. 나도 그만큼 가졌으면 좋겠다. 한때 40억 원어치 가졌는데 하나도 없다. 허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대입 이 공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김남국은 자본주의 사회에 그야말로 투자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문제를 이재명도 지금 해명해야 되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 전수조사요. 안 하면요, 이거 내년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찍어주면 안 되고 이재명이부터 자기 코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자, 김웅 의원이 김남국과 이재명이가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석연치 않은 불가사의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안 내놓고 있는 김남국보다, 김남국은 뭐 안 내놓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내놓는 거겠죠. 더 수상한 것은 이재명이라고 말하면서 이재명이 상임위원회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윤리 감찰을 지시했는데 김남국이 탈당하면서 그것이 무력화됐다. 12일 윤리 긴급 감찰을 지시했는데 14일 아침에 탈당한 것은 명백히 대표 지시를 조롱한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이를 등신 취급한 것인데, 정상적인 당 대표라면 자신을 우롱하고 거짓말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남국을 비호할 리가 없는데, 이재명은 김남국에 대한 윤리 제소를 반대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려면 두 가지를 지금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은
거의 살아있는 부처 같은 사람이라 자신을 조롱하고 당을 무시한 김남국의 대자대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재명의 녹취록이나 평소 이재명의 그의 상태를 보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김남국이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의 지시거나 암묵적 동조에 의한 것이다. 김남국과 이재명이 고인 공동체 혹은 짤짤이 공동체라면 이재명이 김남국을 비호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도 있다. 그래서 양이원영이라는 친명계 의원이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고까지 김남국을 옹호하고 있고, 유정주도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라며 비호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국민의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의 암묵적 지시가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설이 맞아 떨어지려면 결국은 이재명 캠프가 P2E 도박 게임 합법화 공약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공약 전후 김남국의 거래 내용을 확인하면 고인 공동체가 입증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좌우 여야 의원들 전체 이준석의 고인에서 선거 두세 번 치를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전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언론들이 김남국 고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데 이것이 가관이에요. 자, 좌파들은 김남국 고인 의혹이 또다시 드러낸 극단적인 이중잣대라며 같은 사안이라도 여야에 따라 극과 극으로 접근한다. 고인업계 이해관계자들을 전문가라고 그들의 말을 받아쓴다. 자, 이러면서 지금 과거에 조선일보가, 제가 이거 그때 조선일보를 비판도 했던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자기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고 우리 마지막 희망 가상화폐는 막나, 2030 이유 있는 분노, 사다리 걷어차는 윗세대의 반감, 정책이 서민의 중상층 상승을 막는다. 공시생 카페 역관적 국가가 됐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청년 세대이면서 고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가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를 앞장서 만들었고, 2017년부터 2019년에 고인 장사꾼이나 고인 시장의 바람잡이와 다름없는 고인 투자를 부추기는 글을 써댔고, 김남국 같은 젊은 정치인들도 청년 세대 유행에 동참해 고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도 않았고, 고인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 꼰대 같은 기성세대에 자기들만 올라가고 젊은 애들은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보수 언론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고인이 마지막 희망이고 저들은 돈 벌어먹고 우리들은 돈 벌어먹지 못한다. 이런 애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이 보수 언론이 그대로 옮기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수많은 청년이 고인판에 뛰어들었고 거품이 꺼지면서 돈도 희망도 잃고 목숨을 끊고, 그래서 돈을 낳는 자유시장에서 고인시장도 결국 돈과 정보가 많은 쪽이 유리했고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과에도 모질한 조선일보가 이번에 고인은 변동성과 투기성이 심해 거래 자체가 시장에 해악을 끼친다고 쓰는 게 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또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기사에 문재인 뽑은 것 최고 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 청와대 천원, 청와대 청원, 정부가 가상화폐 폐쇄를 포함한 고강도 가상화폐 대책을 연일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로 몰려가고 있다고 2018년 1월 11일 날 썼어요. 그때 제가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 무슨 가상화폐에 희망을 거냐 라고 비판했다가 저를 갖다가 제 짤방을 만들어 가지고 조롱했죠. 자, 조선일보가 2018년 1월 13일 사설에 가상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2030의 절규 이러면서 가상화폐 규제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2030인 청년 세대였고,
지난 1월 11일 날 법무부가 그래서 폐쇄 발표를 하자 홈페이지에 몰려가서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서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요. 자, 문재인을 대통령 뽑은 걸 후회한다. 이런 말까지 사설에 써댔다는 거예요. 자, 결국요. 제가 봤을 때 보수 언론이 당시에 이런 가상화폐를 하고 싶어하는 도박에 눈이 먼 청년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규제하겠다고 폐쇄하겠다고 한 방침은 맞았어요. 근데 이걸 부추겨서 결국 박상기만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가상화폐 문제에서 문재인이 부추긴 가상화폐를 갖다가 평소 같으면 굉장히 비판해야 될 건데 비판하지 않았던 좌파 언론, 또 그리고 가상화폐가 마치 이 기회를 갖다가 청년들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부추겼던 보수 언론, 다 욕을 먹어야 되고 이제 와가지고 과거에 네가 어쩌니 내가 어쩌니 하는 꼬라지도 웃긴다는 거예요. 결국 언론은 가상화폐에서 투기꾼 편을 전반적으로 들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